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계약법 총론을 봐야 돼요. 교재 456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계약법 총론 볼 건데요. 계약법이 은근히 중요해요. 일단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뒤에는 선선히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계약법 분야가 앞에 나오는 민법 총칙보다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좀 까다로운 듯하지만 공부하시면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계약법 분야입니다. 처음에 계약의 의의가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따라서 계약이란 승낙, 합의를 통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요. 2번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는데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2번에서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죠.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첫째,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두 번째,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합의 절충을 하게 되는데, 물론 1억에 팔지 2억에 팔지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서 꼭 써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증거로서 쓰는 거죠. 그죠? 입증 자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형제끼리 매매 계약한다거나 친한 친구하고 계약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쓸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방식 결정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계약 자유 원칙이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의 제안에서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는 거야. 계약자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끔 나오는데 요즘에는 계약을 하면 항상 뭐가 나오죠? 약관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약관이 뭐냐부터 생각해 보면,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이 뭐냐에 대한 개념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약관은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거든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고민이에요. 물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까지만 저의 자유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뭐 하지 못해요? 정하지를 못해요. 뭐 무상 AS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 보시면은 의 나오고 문제점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약간의 법적 성질을 계약에 편입해가지고 우측에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약관도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뭐죠? 계약이죠. 계약의 내용이죠. 따라서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약관이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거래하려고 그러면 약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동의함, 동의 안함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동의 안함이라고 클릭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싹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차피 동의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왜 이거를 선택하게 만들었느냐.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나에게 구속력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해라, 승낙해라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체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저에게 구속력,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하는데 일반적 거래에서는 굳이 뭐 동의한다고 사인하고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FM이 승낙인데 또는 아니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도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2번에서 약간의 계약에 편입해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시 설명 의무는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시면은 과거에는 약관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최근에는 뭐 CD를 보내온 적도 있었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보험 약관? 읽어보셨어요? 그죠? 딱 보면은 막 글씨가 막 깨알같고 막 빨간색, 뭐 검은색하고 뒷부분 막 별표 해가지고 표도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약관 내용은 그 자동차 보험 약관 내용은 민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죠? 보다 보면은 이걸 나보고 읽으라고 보냈나 이 미친놈들이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걔네들이 읽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명시, 명백하게 뭐죠?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든 안 읽든 그 약관을 받아서 보는 순간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또 언제 보면 또 알 수 있냐면 그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그 보험 광고하는 경우 있죠. 보험 광고할 때 이제 뭐 가입만 하십시오. 끝내줍니다.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본 계약은 이렇게 막 연불해서 막 쭉 읽잖아요. 그죠? 그거 듣다 보면은 들리지도 않고요. 뭐하러 저 짓을 하나 싶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 약관의 내용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걔네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듣든 안 듣든 그 사람들은 뭐 하진 않아요? 신경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본 약관은 본 계약은 뭐 어쩌저 이렇게 막 야무르시 읽는 이유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우리에게 약관이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명시설명음의 면제입니다. 첫째, 대량적 정형적 권해 이렇게 좀 기억할까요? 우리가 뭐 시내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뭐 가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대량적이고 정형적 거래의 경우에는 일일이 버스를 탈 때마다 약관을 명시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약관은 뭐가 발생합니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법령의 내용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독창적으로 뭔가 약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이나 명령에 있는 약관의 내용을 그냥 적어놓은 약관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원이에요. 학원은 약관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개별적 약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관은 뭐가 면제가 돼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뭐가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까지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460페이지에 보통고래 약관의 해석 방법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약관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약관을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느냐. 일례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죠.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2번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간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쁘다고 학원비 깎아주고 안 생겼다 학원비 더 받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내용을 정하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약관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쌍방이 소비자가 책임진지는 아니겠죠.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이때는 그 약관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탁기를 샀는데 무상 AS 기간이 1년이다 라고 하길래 제가 막 거기서 막 땡깡 부려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직원이 볼펜을 찍찍 찍고 안영찬한테는 2년이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 개별 계약이 우선해요. 그것이 뭐냐면 3번 개별 합의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약관은 항상 뭐가 있냐면 당사는 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러한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5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겐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겐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이러한 약관조항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약관이 보니까 한 20개 조항이 있어요. 근데 한 개 조항이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서 전체 약관이 다 무효가 된다면 소비자에게 뭐죠?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부가 무효면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참 풀어볼게요.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뭐 맞겠죠? 2번 채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것이고요.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죠. 우리가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X고요. 3번이 뭐죠? 답이 되겠죠. 4번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요.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배울 내용이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계약의 종류 해가지고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해서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은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은 뭐죠? 비전형계약이에요. 민법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것은 뭐죠? 비전형계약인데 지금 교재 잠깐 보시면 민법에 정하는 14종류라 되어 있죠. 이게 개정이 됐어요. 15개입니다. 15개. 좀 수정해 주세요. 14개가 아니라 뭐죠? 15개고. 왜 15개냐면 밑에 줄 예컨대에서 여행계약이 나오죠. 요 여행계약은 지우셔야 돼요. 지금 462페이지죠. 462페이지 계약의 종류에서 지금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보고 있죠. 거기서 민법이 정하는 14종류 14개 아니라 뭐죠? 15로 바꾸시라고요. 14를 뭐죠? 15로 바꾸시고 왜 이게 왜 바뀌 틀렸냐면 밑에 줄 보시면 예컨대 여행계약 나오죠. 요게 과거에는 비전형계약이었는데 전형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형계약은 총 14가지가 아니라 뭐죠? 15가지. 그래서 밑에 예컨대에서 여행계약은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지금 14개였는데 민법 개정을 해가지고 여행계약이 뭐죠? 전형계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컨대에서 여행계약은 지우고 뭐죠? 14를 뭐죠? 15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왜 기초강의니까 좀 용어 정리 차원에서 계약의 종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계약이 첫 번째 유형할 수 있는 것은 재산권 이전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재산권 이전 계약이고요. 우리가 시험 범위는 매매하고 교환인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 그냥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건 뭐죠? 매매. 바꾸는 건 뭐죠? 교환. 꽁꼬로 받는 거는 뭐예요? 증여. 이렇게만 할 거예요. 일단은요,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리는 계약입니다.
빌리는 계약을 뭐라느냐 하면 대차라고 하는데요. 요게 우리 민법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개념은 빌려가지고 소비하고요.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타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돈 빌릴 때는 이자를 받을 수도 빌릴 때 소비대차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5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갚을 때는 빌린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뭐 하고요? 쓰고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하면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물론 돈 빌릴 때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냐면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그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임대차인데 다른 점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주말에 쓰고 그 물건을 돌려주면서 잘 썼다 친구야 이랬으면 뭐예요? 공짜로 빌린 거니까 뭐가 돼요? 사용대차고요. 잘 썼다 친구야 이랬더니 이 아저씨가 지금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하길래 제가 3만 원 찔러줬으면 유상이니까 뭐가 돼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중개사 사무실을 여는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저 1층 쓸게 해가지고 그 1층을 빌려가지고 꽁꼬로 중개사 사무실을 열었다면 그건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는 거고요. 그죠? 공짜니까. 근데 아버지가 고사 지내느라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아무리 부잣지간이라도 계산할 건 계산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면 그때는 유상이니까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객체가 물건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대가를 지급하고 빌렸으면 뭐가 돼요? 임대차.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꽁꼬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사용대차고요. 가끔 동산은 사용대차, 임대차는 부동산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를 공부할 때도 임대차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는 건 대단히 뭐죠?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이게 빌리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노무 제공이죠.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고용이죠. 열심히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고용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도급도 일종의 노동공급계약인데 도급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는데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급이 그 공사 현장에 많이 나오죠.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도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공사 현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다. 페인트 칠을 해주고 뭐죠?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도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공사 현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열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 한 달에 200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건 뭐예요? 고용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본급은 없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에서 반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뭐죠? 도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급도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데 꼭 공사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현상 광고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은근히 현상 광고가 중요한 계약인데요. 개념은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까지는 도급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무엇과 마찬가지죠? 도급과 마찬가지인데 청약을 뭐로 합니까?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를 잊어버렸어요. 개를 잊어버려서 그 개를 찾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개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건 뭐죠? 도급계약인데 우리 개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린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가 되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위임입니다. 위임은 노동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일을 대신 해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죠. 임치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임치 계약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뭐죠?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라고 하고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우리가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총각이 화장실 앞에 이렇게 여자 가방 들고 서 있는 거 싫거든요. 제 생각이. 근데 그럼 어떤 상황이겠죠? 여친이 오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내 가방 좀 맡아줘. 그랬겠죠? 그럼 둘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물건 보관 계약, 임치 계약을 한 거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시원해지고 있는 그 아가씨는 뭐가 돼요? 임치인. 여자 가방 들고 멀뚱멀뚱 서가지고 먼 산 보고 있는 그 총각은 뭐가 돼요? 수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죠? 노무 제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첫째. 기타 12번째죠. 화해견.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화해하죠. 그죠? 이게 화해인데 말로 쓰면 이거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지금 제가 전형 계약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신정기금이란 말은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계약에 뭐가 있죠?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만약에 종신정기금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뭐죠? 연금 계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4번째 조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유권 할 때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합 계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업 계약을 말합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요.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 운영하기로 했죠. 그걸 우리가 뭐죠? 동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뭐죠? 동업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5번째 여행계약을 추가했어요. 여행계약은 그냥 뭐죠? 여행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끝. 자, 용어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나와요. 개념은 계약이 성립됐을 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계약은 우리가 뭐죠?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제도 세 분이었어요? 어제도 이렇게 인원이 없었어요? 요새 이렇게 인원이 점점 주는 것 같아. 연말 연시라서 그러나. 아유, 걱정이네요. 기초 강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또 항상 제가 뭐 딜레마에 빠지는 게, 공부하시다가 왜 저는 해도 안 되나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뭐죠? 기초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렇게 빠지시니까 막 제가 마음이 무겁고 그러네. 자,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기냐면 채무가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줘야 할 채무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무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뭐 하기로 했냐면 증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꽁꼬로 건물을 받는 거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으니까 한쪽 편에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논리가 생겨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그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요게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비슷하게 맞고요.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현상강고는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좀 문제예요. 일단은 결론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쌍무계약,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인데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이면 쌍무, 무상이면 편무인데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무다. 그러면 얘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인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갑이 을에게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이라는 말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승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에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예?
근데 오시는데 표정이 막 되게 아파 보이셔. 저는 막 안 오셔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자, 아무튼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뭐가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청약,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고요. 청약,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의 종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뭐냐면 낙성계약이에요. 근데 매매계약과 함께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 살래? 응, 내가 살게 라고 하면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바로 성립되는 거죠. 낙성계약이니까. 근데 계약금이 얼마인데 내가 3천만 원 줄게 라고 약속했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니까 실제로 계약금을 뭐 해야지만요? 지급해야지만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임대차 계약도 대표적인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고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에요. 대물변제.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대신 아파트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그래 1억 대신 아파트를 줬다오 해가지고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돈 대신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대물 변제도 뭐예요? 계약인데 돈 대신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은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 변제도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상 강고가 요물 계약입니다. 현상 강고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냐면요. 얘가 대표적인 뭐냐면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쭉 이게 15가지를 했는데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이나 대물 변제 계약은 15가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아니에요? 전형 계약이 아니에요. 전형 계약 중에서 요물 계약으로 평가되는 것은 뭐만요? 현상 강고만 지웠네요. 현상 강고만 요물 계약이고 왜 얘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추운 날씨인데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강아지를 찾아주면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현상 광고인데 을이 지나가다가 요거를 봤어요. 개 한 마리 찾으면 50만 원 생기네. 짭짤하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강아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이 계약은 성립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을이 나중에 실제로 개를 못 찾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돼요.
그럼 갑이 을에게 개를 못 찾았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을은 계약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을이 실제로 요 강아지를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니까 현상광고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요물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은 할 일 다 했죠. 갑만 을에게 얼마를 주면 돼요? 50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50만 원을 준다.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쌍무계약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생기는 계약. 편무계약이 뭐라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계약. 개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니까. 개를 찾아오고 나서는 더 이상 을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갑만 을에게 뭘 줘야 돼요? 5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거는 유삭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가 유삭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인 이유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상광고는 유삭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에요.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463페이지요. 매매나 증여나 교환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이런 것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6번 본계약 예약은 뭐 특별한 거 없겠죠. 본계약을 미리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뭐죠? 예약입니다. 대표적 풀어볼게요.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위임은 무슨 계약이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계약이고요.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죠? 3번 소송법상 불제서 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낙성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막 어려워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든 간에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 의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사정변경 원칙이 고려된다. 맞는 지문이고 큰 의미는 없고 5번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권이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 좀 이따가 우리가 해지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요 계약의 성립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